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서양이 승리했는가? 이 질문 안에는 서양의 우월성이 영속적이거나 필연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죠. 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은 그 신화를 해체하고자 합니다. 서양의 부상은 우월한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과 사유 체계가 우연히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배치, 즉 어셈블리지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던 낡은 안경부터 벗어던져 보겠습니다. 기존의 근대적 사유는 서양 승리의 원인을 오직 유럽 내부에서만 찾으려는 환원주의와 유럽 예외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버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부재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등 서양 고유의 특질을 절대화했죠. 윌러스틴 역시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론을 구축하며 서양의 지배를 역사의 필연으로 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유럽 예외주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렌즈, 즉 복잡계와 전체론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상입니다. 유럽은 세계라는 거대한 복잡계의 변방이자 일부에 불과했죠. 서양의 생산력 폭발은 동양의 영향과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패와 우열의 관점이 아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전체론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들레즈와 과타리의 배치, 즉 어셈블리지 개념은 역사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합니다. 배치란 하나의 문명이나 시대가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구성된 역동적인 결합체를 의미합니다.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기계적 배치와 사유 체계를 의미하는 엄표적 배치가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전혀 새로운 문명의 에너지가 창발하게 됩니다. 서양은 이 두 가지 배치가 우연히 그러나 폭발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가장 먼저 새로운 생산력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서양의 하드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생물학적으로 우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라시아 서쪽 변방, 갈기갈기 찢겨진 반도에 살았을 뿐입니다. 거대 통합 국가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중국과 달리 여러 개로 분열된 서양의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경쟁은 필연적으로 무역과 항해 기술의 발전을 불렀고, 이는 북구와 지중해의 기술 결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촉매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드웨어의 배치입니다. 서구는 바다를 단순한 공간이 아닌 이동과 물류의 길, 즉 홈으로 만드는 역량이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횡단은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대한 자원의 보고를 안겨주었죠. 신대륙의 자원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를 잇는 무역 네트워크는 서양 근대화의 엔진이 될 막대한 자본 축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지리적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의 배치로 넘어가 그리스적 사유와 과학의 탄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 민족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연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이 분석의 힘은 훗날 르네상스 이후 기계론적 자연관과 결합하여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경험과 직관을 중시했던 동양과 달리 서양은 현상을 법칙으로 추상화하는 데 능했습니다. 코드의 차이, 그 첫 번째는 추상화에 유리한 알파벳입니다. 서양의 알파벳은 의미를 비운 추상적 기호이기에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형식 언어로 발전하기에 유리했습니다. 반면 상형 문자인 한자는 이미지와 관계 중심이어서 수학적 함수 관계를 기호화하고 도식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리했죠. 알파벳이라는 기호 체계는 사유를 이론화, 모형화, 법칙화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드의 차이, 두 번째는 정보의 고속 확산과 인쇄술입니다. 서양의 알파벳은 선형적으로 나열하는 구조로 기계적 활자화와 고속 인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자나 한글은 아날로그 인쇄 시대의 지식의 확산 속도 측면에서 불리했죠. 서양은 인쇄술을 통해 지식을 탁월하게 축적하고 확산시킬 수 있었고, 쉬운 문자와 빠른 인쇄는 지적 임계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들레즈의 말처럼 하나의 몸체는 그것이 속한 배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규정됩니다. 즉, 사유의 한계는 결국 배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풍토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혁명적 발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양에도 천재적인 발명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지식으로 확산되고 연쇄적인 창발로 이어지는 시스템 즉 배치가 부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분기는 우연한 상호작용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지리적 이점이라는 내용과 분석적 사유 전통이라는 표현이 만났을 때 폭발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서양이 먼저 근대에 진입한 것은 서양인의 본질적 우수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기와 그 장소에 필요한 요소들이 우연히 모여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 즉 조건부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전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자의 기계적 유불리는 사라졌고 정보는 이제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동등하게 공유됩니다. 정보의 독점과 생산력의 격차가 사라지면서 서양의 일시적 지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서양과 동양의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동양적 사유의 귀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잘게 쪼개 분석하는 서양의 근대적 시각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를 통찰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의 전통적 사유는 연결과 융합이 중요한 탈근대 시대에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근대와 탈근대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동양이 새로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방과 민주주의입니다. 서양의 성공에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생산력은 억압이 아닌 자유로운 소통 속에서 극대화됩니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배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서양의 지배는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찰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영원한 우위도 영원한 변방도 없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지배하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더 잘 연결하고 더 넓게 소통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배치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이 될 것입니다.